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오펙 플러스,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 협의체의 최근 증산 결정과 그 배경입니다. 네. 7월 5일에 8월부터 하루 54만 8천 배를 증산을 결정했는데요. 이게 왜 지금 나왔는지, 또 앞으로 유가랑 산유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네, 이게 단순히 그냥 공급량을 늘린다, 뭐 이런 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죠. 아, 그런가요? 네, 마침 그 이란 관련해서 지정학적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유가가 좀 안정세를 찾으니까 일부 국가들은 이제 슬슬 시장 점유율 확보,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한 타이밍이었거든요. 타이밍이 그렇군요. 그렇죠. 단기적으로는 이게 유가 하락 신호로 작용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역시 중장기적으로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또 각 나라들이 속으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거죠. 8월 증산이면 그 전에 2025년 4월 이후로 감산했던 게 총 220만 배럴이었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 192만 배럴이 다시 시장에 풀리는 거네요. 네, 상당한 물량이죠. 그럼 발표 딱 나고 나서 유가 반응은 어땠어요? 바로 네, 뭐 예상대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랑 서부 텍사스 산원유, WTI라고 하죠. 이게 좀 떨어졌어요. 좀 떨어졌군요. 네, 배럴당 한 60달러대 후반, 그 정도로 내려갔죠. PVM 같은 에너지 분석 기관에서는 하반기에는 좀 공급 과잉이랑 재고 증가 때문에 유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, 이렇게 봤고요. 공급 과잉. 네, 특히 7월부터 한 9월까지는 60달러 중후반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근데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얘기가 더 복잡해요. 더 복잡한 이야기.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? 계속 이렇게 내려가기만 할까요? 자료 보면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. 맞아요. 좀 엇갈리죠.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대체로 좀 완만하게 하향 안정세를 예측해요. 하향 안정세? 네, 2025년 평균 브렌트유 가격을 한 60달러 중반, 뭐 2026년에는 50달러 후반까지도 보고요. 심지어는 40달러대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해요. 40달러대요? 와. 네, 이게 꼭 증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. 근데 또 반대로 바클레이스 같은 곳에서는 석유 수요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. 그래서 유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. 한 72달러.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. 72달러? 꽤 차이가 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은 좀 낮아진 수준에서 안정될 거라는 기대가 있긴 한데 뭐 중동 문제라든지 지정학적 변수는 여전하니까 변동성은 계속 될 거다. 뭐 이런 거죠. 유가 전망도 참 흥미로운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 자료에 나온 산유국들의 손익분기점. 아, 네네. 그거 중요하죠.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그냥 원유 뽑아내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이랑 나라 살림 꾸리는 데 필요한 재정 균형 유가.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이게 바로 오펙 플러스 내부의 그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열쇠예요. 생산 비용만 딱 놓고 보면요. 사우디는 배럴당 한 9달러. 9달러요? 와. 네, UAE나 쿠웨이트도 한 10달러 정도.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죠. 이라크도 한 10.6달러 정도로 낮고요. 정말 싸네요. 사우디는 뭐 거의 물값 수준인데요. 근데 재정 균형 유가를 보면 완전 다른 그림이 펼쳐지죠. 사우디가 나라 살림 맞추려면 배럴당 85달러가 필요하다고요? 이 간극이 엄청나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생산비는 이렇게 낮은데 국가 운영에는 2025년 기준으로 배럴당 85달러는 돼야 한다는 거죠. 85달러? 네. 이라크는 무려 99달러, 알제리는 109달러까지 필요해요. 당신이 보신 자료에서도 이 두 나라가 유가 하락에 제일 취약한 구조라고 딱 짚었죠? 이라크랑 알제리 거의 100달러가 넘네요. 네. 반면에 UAE는 한 57달러. 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에요. UAE는 상대적으로 낮네요. 그렇죠. 러시아는 그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재정 부담이 좀 컸다가 최근에는 좀 개선돼서 2025년에는 한 77달러 수준. 이 정도로 예상되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엄청 낮은데 높은 유가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들, 사우디나 이라크, 알제리 같은 나라들이 있고 네. 또 상대적으로 유가 변동에 좀 덜 민감한 UAE 같은 나라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상황이 좀 유동적이고 이게 다 오펙 플러스 안에 섞여 있다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펙 플러스 정책 결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.
낮은 생산 비용은 우리 더 많이 팔고 싶다 이런 유혹을 만들지만 높은 재정균형 유가는 가격을 어떻게든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죠.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죠. 각국의 이런 사흘반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는 거, 이게 바로 오펙 플러스 회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우디 같은 나라가 자꾸 생산량 조절하면서 시장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는 거고요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유가 하락 압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각 나라의 다른 재정 상황, 특히 생산 원가랑 재정 균형 유가 사이의 이 큰 격차,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변수다, 이런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격차가 나라마다에게 다르다는 점이 앞으로 유가를 볼 때 진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자료에서 저희가 확인했듯이 유가 하락에 대해서 국가별로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재정균형 유가가 막 100달러에 육박하는 이라크나 알제리 같은 나라들, 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UAE, 그리고 재정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러시아. 이들 사이에서 만약에 투자은행들 예측처럼 유가가 좀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된다면 과연 오펙 플러스 내부의 힘의 균형이나 전략은 어떻게 바뀔까요? 그럴 수 있겠네요. 내부 균열이라든지. 네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국제 유가랑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.